부산의 어느 대형마트.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밀고 두부를 사기 위해 냉장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부팩을 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아, 뒤에서 나온 목소리가 공기를 갈라놨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18년 동안 들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가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고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화이트 셔츠에 낡은 작업 조끼를 입은 남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윤재호였습니다. 18년 전에 사라진 제 남편. 그것을 본 순간 18년 동안 누르고 누르며 살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이 풀렸습니다. 두부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재호 씨, 정말 그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듯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했는데 맞구나. 그의 목소리가 더 흔들렸습니다. 제 눈가엔 물기가 맺혔고 18년을 담은 무거운 공기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트 입구 쪽에서 빠른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 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를 찾아 헤매던 중 저와 재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고 제 옆에 낯선 남자를 인식하고 아들의 얼굴은 빠르게 굳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 그 단어가 공중에서 끝나지 못했습니다. 아들 서준은 목이 메이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주변 소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트의 형광등이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18년.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생사연 119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 오래된 건물 1층에 자리한 저의 손때가 묻은 작은 카페. 18년을 이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서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그때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윤재호는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회사원이었으며 서준이는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안정된 수입이 있었고 저도 매달 월급이 들어왔으며 서준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재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정아, 사업이 좀 힘들어. 동업자가 돈을 들고 튀었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동업사기였습니다. 재호가 맡긴 돈, 우리 저축과 회사 자금이 대부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배신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택시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 다음은 채무추심이었습니다. 전화가 매일 밤낮으로 집에, 회사에, 학교에까지 울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내로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창피를 당했고 이웃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서준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점점 흐려져 가는 걸 봤습니다. 엄마, 왜 자꾸 이상한 전화가 와? 아버지가 뭐 잘못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괜찮아.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재호는 술을 마셨습니다. 손을 잡아달라고 했던 저에게 그의 손은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이미 다른 곳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그 손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서준이 때문에라도 해결해야 돼. 저는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서준이 학교로도 찾아갈 거야. 우리는 이혼해야 해.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메모도 없었습니다. 말도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텅 빈 침대와 텅 빈 옷장만 봤습니다. 저는 일주일 뒤 경찰에 남편을 행방불명 신고를 했습니다. 행방불명 한 달 뒤 남편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렇게 합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빠르게 채무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그리고 서준이를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사라진 이유를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안정 말입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왜 맨날 안 와? 그 질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모릅니다. 아빠는 지금 바빠서 못 온대. 아빠도 너를 그리워하지만 지금은 일이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진실을 숨긴 거였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그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식이 왔습니다. 제 손만 잡고 학교를 나오는 서준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옆에는 아버지들이 서 있었습니다. 입학식, 운동회, 생일 파티, 모든 순간에 저만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가 박수를 칠 때 저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서준이를 키우면서 매일 혼자 울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정은 서준이의 방과 후 시간과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집에 없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빚을 내서 카페를 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 이 낡은 건물 1층을 임차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가 필요한 모든 걸 갖추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 저는 그 길을 1만 번은 넘게 걸었습니다. 손에는 팔지 못한 샌드위치, 마음에는 그날도 혼자라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어깨는 굽어지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은 깊고 손은 거칠었으며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따뜻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몫의 감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제 외로움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저를 딸처럼 챙겼고 한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서준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스스로 밥을 해먹을 수 있게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준이는 고맙게도 바르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서준이가 119에 합격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서준이는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평일 3시쯤 손에는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카운터에 섰습니다. 뭐? 저는 손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봤어? 서준이가 합격 통지서를 펼쳤습니다. 저는 손님을 잠깐 내려놓고 합격 통지서를 봤습니다. 119 구급대원. 합격. 시작일은 다음 달 1일.
제 눈이 커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진짜? 응. 엄마, 저 합격했어. 서준이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하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페 손님들 앞에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울었습니다. 아들의 등을 톡톡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아이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걸,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진다는 걸. 18년 동안 저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더더욱.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를 완전히 잊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카페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을 켜고 냅킨을 정렬하고 유리잔을 닦고 매번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동작으로 18년을 이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119 구급 대원인 아들이 제복은 벗고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친 흔적이 눈가에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 앞에 차가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올려놨습니다. 어제 그 사람 정말 아버지예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18년을 사라져 있다가 갑자기 왜 나타나요? 무슨 염치로? 엄마는 괜찮아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되세요? 저는 조용히 말하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너는 어때? 아버지를 봤을 때 어땠어? 서준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진 아들로서 갑자기 나타난 그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입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감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요. 18년 만에 왜 나타났는지. 몇 분간의 침묵 뒤 서준이가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18년을 살아온 것처럼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야. 지금은 화가 날 거야. 당연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는 게 있을 거야. 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너머 하늘. 그곳에는 여전히 구름이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커피를 반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소방서 당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출근할게요. 조심해. 네. 서준이가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아이의 얼굴에는 어제의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음표로 가득한 눈빛. 그 눈을 마주칠 때마다 제 마음이 철렁거렸습니다. 18년을 아빠 없이 살아온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제 마트에서의 그 낡은 작업 조끼, 그 떨리는 목소리. 정말 그게 윤재호였을까요? 그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궁금했습니다. 카페의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은 커피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커피 머신 앞으로 갔습니다.
오후 손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상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동네 자원봉사팀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 댁을 방문해서 집을 치워드리고 반찬을 나눠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봉사 가방을 들고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골목 안쪽 다세대 주택. 88살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미정이가 왔네. 들어와, 들어와. 할머니는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시래기 나물, 계란말이, 김. 어제 집에서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고마워. 매번 이렇게 챙겨주고. 할머니가 계란말이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행복한 표정. 저는 그 표정을 보기 위해 매주 이 일을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베개를 빨아놨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저를 지켜봤습니다. 미정아, 너 요즘 어때? 맨날 남 챙기기만 하면 너는 괜찮아? 할머니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서준이가 119 구급대원이 됐잖아요. 이제 좀 마음이 놓여요. 그래도 혼자인 건 외로운 거야. 내가 잘 알아. 할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다른 독거노인분 댁으로 이동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거리 건너편에 윤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 조끼를 입고 누군가 집 앞의 배수관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몽키 스패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카페의 싱크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손님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또 수리비 나갈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카페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18년을 혼자 버텨온 이 작은 공간이 이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수리업체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배관 수리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카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 그 낡은 건물 1층, 18년을 함께한 그 자리를 설명했습니다. 수리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싱크대 아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이미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고 냄새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배관 수리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든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윤재호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가 배관공이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봤던 그 낡은 작업 조끼, 그 거칠어진 손들이 배관을 고치는 일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재호 씨. 저는 놀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카페 하는구나. 내가 일단 볼게. 재호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싱크대 아래로 누워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수리기사로서 진지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남편이었던 남자로서도 아닌 그저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물러서고 그가 애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패너로 파이프를 고정하는 날카로운 소리,
테프론 테이프를 감싸는 손의 움직임, 그리고 가끔 나오는 그의 한숨이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릴 때 나오는 숨소리, 오래 몸을 굽히고 있을 때 나오는 피로한 숨이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배관이 다 망가진 상태네. 패킹을 교체해줘야 한 달이라도 버틸 거고,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배관 전체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재호가 싱크대 아래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테프론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파이프의 모서리에 긁혔는지 손가락에 살짝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배관 전체 교체는 한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번 패킹 교체는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을 거야. 대신 이 배관들은 정말 오래됐으니까 언제 또 터질지 모르겠어. 재호가 싱크대 아래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하듯이요. 얼마나 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패킹 교체는 얼마 안 돼. 나중에 배관 전체 교체할 때, 그때죠? 그게 출장비도 있을 텐데 보통 다른 수리기사들은 더 비싼데. 괜찮아. 시간도 많이 안 걸렸고. 재호가 싱크대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에는 밴드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도구를 정리하고 스패너, 테프론 테이프, 작은 통들을 배낭에 차근차근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재호 씨,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재호는 멈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알아, 나도 많이 놀랐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서준이가 많이 놀란 것 같더라. 그래서 더 이상 잡지 않았어. 오늘 카페 알게 됐으니깐 다음에 이야기하자. 재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일이 또 있어서 나 가야겠어. 잘 지내. 그리고 그는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문을 통해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싱크대 수리 이후 저는 재호를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팀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한 봉사팀 리더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르신들 집수리와 배관 전문가가 자원봉사로 참여하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했다며 다른 봉사팀도 집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배관 전문가, 설마 윤재호일까요? 저는 걱정과 왜인지 모를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왔습니다. 자원봉사팀 모임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역시 윤재호였습니다. 재호가 저를 봤지만 다른 팀원들 앞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은 독거노인 몇 분의 집을 방문했고 재호는 그 곳곳의 배수관을 점검했습니다. 손을 더럽히고 때로는 손가락을 다치면서도 조용히 일했습니다. 이 아저는 누구야?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관 수리하시는 자원봉사자세요. 저희 동네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났습니다. 저희 팀은 세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고 재호는 모든 곳의 배수관을 점검했습니다. 손은 검어졌고 손가락에는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커피 한잔 하고 가요. 저는 자연스럽게 재호를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재호만 남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호를 위해 커피를 내렸습니다. 설탕 없이 우유도 빼고 18년이 지났지만 그의 입맛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미정아. 재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18년을 어디서 뭐하며 살았는지 알고 싶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대구 건설판에 있었어. 막노동이었어. 그 다음 몇 년은 지방 도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배관 일을 배웠어. 손가락이 이렇게 된 것도 그때부터야. 화상, 상처. 일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재호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들. 돈은 따로 모으지 않았어. 번 돈은 대부분 채무금으로 들어갔고 남은 돈으로는 겨우 먹고 살 정도였어. 술도 많이 마셨어. 밤마다 생각이 자꾸 많아지니까. 너랑 서준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마시는 술로 묻어버리려고 했어. 재호는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3년 전쯤에 옆 동네에 와서 배관 일을 하기 시작했어. 작은 수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너가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이 동네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내가 나갔어. 우연이라도 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지? 내가 돌아왔으니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난 내가 한 짓이 얼마나 큰 짓인지 알아.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18년을 혼자 힘들게 서준이를 키운 너의 그 시간들을 돌려줄 수 없어. 그 시간들을 그냥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나머지 인생은 조용히 너랑 서준이 옆에 있으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재호의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배관 수리라든지 필요할 때 무언가를 도움이 되어주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남자가 정말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미안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과 신뢰가 필요해요. 서준이도 나도 시간과 신뢰가 필요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의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18년 후의 만남. 아직도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서준이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당직이에요. 내일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서준이가 119 소방서에서 당직을 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집에 도착해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갑자기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동네 인근 대형 오피스텔에서 화재 발생. 다수의 주민들이 대피 중입니다. 화면에 익숙한 장소가 보였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보였습니다. 소방차의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곳은 서준이가 담당하는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당직 중이라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겁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계속 오피스텔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피자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긴 사다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저기 있을 텐데.
제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18년을 혼자 살면서 저는 이런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을까요?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뉴스에서 나쁜 소식이 들리면, 서준이가 119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항상 이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2시간. 화재는 계속됐습니다. 소방관들은 계속 다급했습니다. 그 순간 뉴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인명구조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11층에 갇힌 주민 4명을 구출했으며 아직도 구출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화재 현장은 혼란이었습니다. 서준이는 계단실을 통해 대피자들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노약자, 어린이, 겁먹은 사람들 모두를 안전하게 이 계단실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여기는 위험합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서준이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설비실의 환기 댐퍼와 소화전 라인을 확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화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화재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물의 흐름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의 설비 구조를 아는 소방관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가 올라왔습니다. 낡은 작업 조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윤재호였습니다. 설비실을 알아요?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네, 저 이 건물의 보일러와 배관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설비실의 구조를 알아요. 재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하 1층 설비실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돼요. 재호는 곧바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연기 속에서 설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배수관들, 환기 댐퍼, 소화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이미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댐퍼를 열어야 돼요. 산소가 계단실로 흘러가야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어요. 재호는 환기 댐퍼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화염으로 인해 주위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소화전 라인도 확인하세요. 지휘관이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호가 소화전 라인을 따라갔습니다. 압력계, 밸브, 연결 부분, 모든 것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한 곳에서 누수가 발견됐습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재호는 이미 배낭에 가지고 있던 테프론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현장에 왔을 때 항상 가지고 다니던 도구였습니다. 손가락을 사용해서 테프론 테이프를 감쌌습니다. 불이 자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꾸 코와 입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비실 확보했습니다. 계단실로의 공기 흐름이 정상입니다. 소화전 라인도 점검 완료했습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무전기에 들렸습니다. 서준이는 계단실에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두 빨리 내려오세요. 계단실이 안전합니다. 서준이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서준이는 설비실 방향을 봤습니다. 지하에는 여전히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재호였다는 것을 서준이는 나중에야 알게 될 것입니다. 화재는 새벽 2시쯤 진압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다만 건물은 상당히 손상됐습니다. 서준이는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제복은 검어졌고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지휘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이제 가봐도 될까요? 윤재호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휘관이 인사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할 일을 한 거예요. 재호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한순간이었지만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서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든 인명구조 완료. 현장 철수 준비합니다. 새벽 5시, 저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진압된 오피스텔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불은 없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없음.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모든 주민 안전 대피. 현재 현장 정리 중.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서준이는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제복은 검어졌고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왕복하고 지휘관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준이는 구급차 옆에 앉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비실에서의 그 남자, 지하에서 연기 속으로 내려간 그 뒷모습, 재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낯선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 서준이의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18년은 나타나지도 않더니 서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그 남자. 아버지.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18년을 혼자 견딘 엄마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는 분노. 왜 지금인가 하는 원망. 그 남자가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냐는 화. 엄마의 고생한 얼굴, 굽어진 등, 작아진 목소리. 18년을 혼자 지탱했던 그 여자. 서준이는 그 모든 게 저 남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달랐습니다. 저 남자가 불타는 건물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낯선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했습니다. 설비실의 환기를 열어서 계단실에 산소가 흐르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네. 원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겪었던 고통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원망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준이가 하늘을 향해 한 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화재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소방서에서 표창장을 받게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명피해 제로 공로로 대통령 표창식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이 받을 영광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식장에 누가 앉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가족의 빈자리, 그 자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표창식 안내문에는 가족 동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18년을 혼자였으니까요. 전날 밤 서준이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평일 오후 2시,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앉았습니다. 뭐? 내일 표창식인데. 서준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뭔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어?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 윤재호. 왜? 내일 표창식장에 오라고 할까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화재 현장에서 그 사람이 많이 도와줬어요. 설비실에서 환기를 열어주고 소화전 라인을 점검해줘서 사람들 구출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지만 조금은 이해해 보려고요. 그래서 와달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초대한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18년 만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연락해 볼게.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재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미정아, 내일 표창식이 있어. 서준이가 와달라고 했어. 통화 끝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언가 참으려고 하는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알겠어. 꼭 갈게. 표창식 당일 아침, 저는 하늘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은 조금 다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제복을 입었습니다. 깨끗한 제복. 자랑스러운 아들. 저는 아들의 넥타이를 메워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엄마. 대강당은 많은 사람들로 찼습니다. 기자들, 소방관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부모석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따라 앞쪽에 앉았습니다.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저는 그 빈자리를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무대. 그곳에서 서준이를 봤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불려나왔습니다. 각자의 공로를 읊고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옆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누군가가 함께였습니다. 119 구급대원 윤서준. 화재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인명구조로 진행자가 서준이의 이름을 부르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서준이가 무대로 올라가고 저는 서준이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내 아들, 18년을 키운 그 아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된 아이. 대통령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진행자가 표창장을 건네고 서준이가 표창장을 받은 후 마이크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받게 되어. 그쯤 뒤쪽 문이 열리고 윤재호가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조금은 어색해하는 표정으로.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부모석의 빈자리,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한 문장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18년 만에 아버지라는 호칭이 복원됐습니다. 그 단어가 공중에 떠 있었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더 흐르고 흘렀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재호 씨, 그의 눈가에도 빛이 반사됐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아들 서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표창식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카페 뒤쪽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테이블, 4개의 의자, 그곳에 우리 셋이 앉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기로 했습니다. 저는 생선을 굽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보리차도 준비했습니다. 흰살 생선에 소금을 뿌리고 레몬을 얹었습니다. 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이 흐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18년의 시간이 천천히 무언가로 변해가는 소리. 보리차도 끓였습니다. 얼음을 넣고 잔에 부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제복은 벗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서준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깨끗하지만 낡은 옷. 손에는 작은 선물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셋은 오붓하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생선구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서준이에게 먼저 내밀었습니다. 서준이가 접시를 받고 재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재호가 접시를 받으며 제 손과 잠깐 닿았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생선이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정아. 재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뭐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너랑 서준이에게 한 짓, 그리고 18년을 빼앗은 것에 대해 평생을 두고도 미안해야 한다는 걸 알아. 용서를 청하지 않을게. 앞으로 노력해서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 해주고 싶어.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재호는 표정은 미안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에 생선을 들지 못했어요. 그저 손을 식탁 위에 놨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여기 있는 거야. 매일 필요할 때, 그리고 필요 없을 때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용서는 과정이에요. 매일 선택하는 것이고 매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 과정에 있어요. 서준이도 마찬가지고. 서준이는 말없이 생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족처럼 밥을 먹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재호 씨를 보고 재호 씨는 저를 봤습니다. 재호는 안 할 거야. 대신 동반자로 살기로 했어. 아침마다 안부 문자를 주고받고 밤에는 함께 카페 셔터를 내릴 거야. 서로 도우면서 살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준이가 웃으며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앞에서 또 사라지지 마세요. 엄마 앞에서도. 물론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함께 있어 주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서준아, 내 아들. 그것이 처음으로 재호가 서준이를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의 잔에, 재호의 잔에, 그리고 제 잔에 따뜻한 차가 흘러내렸습니다.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따뜻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재호가 생선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생선을 먹고 한 모금의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생선이 너무 맛있어. 재호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카페 셔터 내리고 배관도 봐줄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웃음이 눈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이 식탁 위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생선이 조금씩 없어졌어요. 우리는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이 시간을 즐기며 밥을 먹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카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내일은?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또 만나. 같은 시간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계속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뭔가는 변할 거야. 작은 것들부터 천천히 좋아질 거야.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선구이의 마지막 한 점이 접시 위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서준이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준이는 그것을 재호에게 밀었습니다. 재호는 그것을 다시 저에게 밀었습니다. 작은 접시가 세 사람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결국 서준이가 그것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좋아, 엄마. 이 생선 맛있어.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카페에 불만 남았습니다. 우리 셋. 한 식탁? 생선구이의 냄새. 보리차의 따뜻함.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줄의 댓글이라도 남겨주세요. 짧은 글이라도 서로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